70대가 된다고 해서 늙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습관을 만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실질적인 비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1. 신체 건강 관리로 젊음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기찬 몸 만들기.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젊음을 느끼게 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일상적인 활동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은 70대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력과 면역력 강화.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짠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은 몸뿐만 아니라 피부와 에너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사는 노화를 늦추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외에도 햇볕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태도 키우기. 70대 이후에는 마음가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소한 행복 찾기.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를 즐기는 것처럼 작은 행복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찾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70대에도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낯선 경험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도전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나이를 낮추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외모 관리와 스타일링으로 젊은 이미지 만들기. 적절한 헤어스타일과 피부 관리. 외모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뿐 아니라 자신감과 활기를 높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나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해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나 밝은 색감의 헤어는
얼굴을 더욱 밝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또한 피부 관리도 중요한데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매일 간단한 기초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한결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에 맞는 세련된 패션 선택. 패션은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려한 색감보다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색상의 옷을 선택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 보세요. 소품, 스카프,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과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써도 외출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습관.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손톱과 헤어를 관리하고 옷차림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젊음을 느끼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와 소통 유지하기. 가족과의 소통으로 정서적 안정 유지.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 지지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자녀, 손자들과의 시간을 늘리며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눠보세요. 바쁜 가족들과는 전화나 메시지로라도 소통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및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교류가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며 작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삶의 활력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참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은 물론 삶의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큰 의미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5. 배움과 도전을 통한 내적 성장. 새로운 취미와 기술 배우기. 배움은 나이를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실용적이며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적 자극 유지. 독서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활동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해 보세요.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지적 자극은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평생 배움을 통해 자신감 키우기.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긍정적인 마음가짐, 외모 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실천하면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활기차고 젊게 사는 방법을 나눠보아요. 여러분, 목욕 좋아하시죠? 하루 피로를 풀고 기분 전환도 되고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 자주 하면 건강에 좋다. 뜨거운 물로 땀 빼면 노폐물이 빠진다. 몸이 뻐근할 때는 뜨거운 물이 최고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런 목욕 습관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이나 낙상 같은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몸이 개운해지긴커녕 건강에 부담만 주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조심해야 할 목욕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건강을 해치는 목욕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목욕 습관만 남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됩니다. 이때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긴장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빨리 뛰면 당연히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한 두근거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식은땀을 흘리기도 해요. 몸이 갑자기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반응이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확 올라가면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목욕은 편안해야 하는데 긴장 상태로 만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건 피해야 합니다. 사우나처럼 증기 가득한 곳도 조심해야 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과 혈관에는 더 큰 부담이 가니까요. 몸이 개운하려고 한 목욕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부터 위험할까요? 보통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물 온도는 45도 이상이에요. 그 정도 온도는 피부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목욕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거든요. 열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한 목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아요. 이 정도면 따뜻하면서도 몸에 큰 자극을 주지 않죠.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 온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손등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라 온도 감지에 정확하거든요. 또 물을 받을 땐 찬물 먼저, 따뜻한 물은 나중에 섞는 게 안전해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만 받으면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심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커지니까 조금 덜 뜨겁게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온도 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70대 이후에는 피부도 얇아지고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욕 온도 하나도 더 신경 써야 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자극이 적어요.
몸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온도죠. 너무 뜨거우면 피로가 쌓이고 너무 차가우면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목욕 전에 손등이나 팔목 안쪽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팔목도 피부가 얇아서 체감 온도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몸을 물에 담글 땐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갑자기 전신을 담그면 쇼크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욕처럼 허리까지, 그 다음 가슴 위까지 천천히 적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욕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려면 온도가 핵심입니다. 따뜻하지만 부담 없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그게 바로 70대에게 맞는 목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부드러운 온도에서 편하게 쉬어보세요. 그게 진짜 몸이 좋아하는 목욕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위장을 중심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목욕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려버립니다. 결국 소화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장은 피가 부족하니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심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목욕까지 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런 변화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화도 덜 되고 몸 전체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도 쉬고 몸도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먼저, 그 다음이 목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식사 직후 목욕하는 분들 중에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복통이 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화 중단입니다.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 쪽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물로 인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소화에 필요한 피가 피부로 가버립니다. 결국 위장은 일을 멈출 수밖에 없죠. 또 식후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칫 나른함이 과해져 졸림이나 피로감도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목욕하면 속이 미식거리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복부 팽만감도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습관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식사 후엔 반드시 시간을 두고 휴식을 취한 다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언제 목욕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양이 많았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이 시간 동안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배가 좀 가볍다고 느껴질 때쯤 목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너무 늦은 시간보다 식후 충분한 시간 후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급하게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샤워만 하고 전신을 담그는 목욕은 피해주세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마무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반신욕처럼 허리까지만 담그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후 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건 절대 피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야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빈속에 목욕을 하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 안에 당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은 몸의 에너지원인데 부족하면
몸이 휘청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피가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결국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침을 거르신 분들은 빈속 목욕은 피하셔야 해요. 목욕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머리가 핑 돌고 식은땀이 난다면 몸이 저혈당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바로 물에서 나와야 하고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속 목욕은 꼭 피해주세요. 아침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빈속보다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우유 1잔, 삶은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만 먹어도 저혈당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는 뇌에 필요한 당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목욕 시간 전후로 체력 소모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허전한 상태보다는 살짝 든든한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과식은 또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피해야 해요.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 죽 종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살짝 채운 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된 기분으로 목욕을 즐기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목욕의 시작은 바로 먹는 것부터라는 거 이제 잊지 마세요. 목욕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서 즉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계속 목욕을 하려는 건 매우 위험해요. 바닥에 주저앉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에서 나왔다면 수건으로 몸을 가볍게 닦고 앉거나 누운 상태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설탕이나 꿀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문을 꼭 닫고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따뜻한 물로 오래 목욕하다 보면 욕실 안에 김이 자욱해집니다. 이 증기 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숨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량도 감소해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호흡이 불편하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위험하죠. 또 땀이 많이 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산소 부족까지 겹치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바로 환기부터 시켜야 해요.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욕실에서 졸음이 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환기 없이 목욕하는 습관, 오늘부터는 꼭 바꿔야 합니다. 욕실이 따뜻하고 습하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가 정체돼 있는 욕실 안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증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고 숨쉬기가 답답해지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산소가 부족해도 쉽게 숨이 찰 수 있어요. 호흡이 불편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목욕 시간이 스트레스로 변하게 돼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져요. 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증기를 줄이면 실내 공기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가볍게 김이 생기는 정도까지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환기를 하면 건강도 지키고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욕실 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먼저 목욕 전에 욕실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라도 꼭 돌려주세요. 환풍기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답답함이 줄어들고 습도도 낮춰줍니다. 목욕 중간에도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좋아요. 공기가 순환되면 증기가 덜 차고 숨쉬기 편해지죠. 샤워 커튼이나 욕실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기 제거 후 바닥물을 닦아주는 것도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목욕이 끝난 후에는 욕실 문을 열어둬야 해요. 이렇게 하면 욕실 안에 남은 습기와 열기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위생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습관입니다. 목욕은 편하게 해야 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목욕하기 전에 꼭 환기부터 점검해 보세요. 편안한 숨, 그게 건강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목욕하면 몸이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래 목욕하면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목욕은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듯 느껴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 안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더 피곤해지죠. 특히 고온의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되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목욕 전보다 더 피로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장시간 물에 노출되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자극이 생기기 쉬워요.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되는 거죠. 목욕은 짧고 효율적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시간,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2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반신욕을 하더라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도 꼭 함께 체크해 보세요. 목욕하면서 땀이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땀이 많이 난다는 건 수분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 안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땀을 흘려도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탈수가 되면 피로는 물론이고 어지럼증도 동반되죠. 또 근육에도 힘이 빠지고 목욕 후 나른함이 심해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목욕을 땀을 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욕은 몸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땀이 흐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목욕 전후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을 채우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건강한 목욕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적당히 따뜻해지고
긴장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고 심장에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15분 정도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피로 회복에도 충분합니다. 몸이 뻐근할 때는 20분까지 늘려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중간중간 물에서 나와서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반신욕처럼 허리까지만 담그고 상체는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 조절도 잘 되고 몸도 더 편안해져요. 시간을 정해놓고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더 건강해집니다. 목욕할 때 시계 보면서 조절하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적당한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도 꼭 지켜보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목욕 시간 보내세요. 목욕을 마치면 몸이 따뜻해져서 괜히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 직후에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따뜻했던 피부가 공기와 닿으면서 열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몸의 면역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외출을 하면 바깥 공기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온 변화가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감기나 몸살에 걸리기 쉽죠. 특히 평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목욕 후 바로 나가는 건 옷을 얇게 입고 겨울 산책 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건강을 생각하면 목욕 후에는 반드시 몸을 덮고 안정된 환경에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진짜 건강한 목욕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목욕을 마치고 급히 나가야 할 때 머리카락이나 몸이 덜 마른 채 외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상태로 바깥 공기를 만나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죠. 특히 젖은 머리는 체온 손실의 큰 원인입니다.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젖은 채로 있으면 금방 몸이 식어요. 몸도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가면 속옷이 눅눅해지거나 피부에 냉기가 스며듭니다. 이런 습기는 체온을 뺏고 몸 안쪽까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결국 기침이 나오거나 목이 아파지고 감기 증상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계절이 추울 때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반드시 머리를 말리고 몸도 꼼꼼하게 닦아줘야 해요. 또 보온성 좋은 옷을 입고 양말도 꼭 신는 게 좋습니다. 몸을 덜 말리고 나가는 건 건강을 스스로 깎는 행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신경 써주세요. 목욕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바로 보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머리는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두피가 찬 공기를 만나면 두통이 생기기 쉬워요. 머리를 말릴 땐 뿌리까지 꼼꼼히 말려주세요. 몸도 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줘야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따뜻한 옷을 입는 겁니다. 얇은 옷 여러 겹보다 보온성 좋은 옷 한 벌이 효과적이에요. 양말도 꼭 신어야 발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차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까지 따뜻해지면 몸이 안정돼요. 목욕 후 보온은 건강을 지키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잊지 마세요. 따뜻한 몸이 병을 이깁니다. 욕실은 물기로 인해 가장 미끄러운 공간입니다. 젖은 바닥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미끄러질 수 있어요. 특히 목욕 중에는 몸이 이완된 상태라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더 위험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면 어디든 부딪히기 쉽고
특히 타일 바닥은 충격이 강하게 전달되죠. 머리를 부딪히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욕실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진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욕실은 항상 조심 또 조심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특히 목욕 시간에는 항상 미끄럼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실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트 하나만 깔아도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움직임이 훨씬 안정적이죠. 특히 욕조 안이나 샤워 공간 안쪽은 꼭 필요해요. 젖은 발로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이니까요. 고무 재질의 미끄럼 방지 매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바닥에 단단히 붙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청소도 쉬운 제품이 많아요. 세척이 어렵다고 꺼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하나 꼭 마련하세요. 그리고 욕실 출입구 쪽도 놓치면 안 돼요. 욕실 밖과 안이 높이가 다른 경우 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미끄러짐도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하나로 안전을 지키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조금 귀찮아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욕실 벽에 손잡이 하나만 달아도 안전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건 넘어지려 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욕조 안이나 옆에 설치하면 들어가고 나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 발 들고 움직이는 건 위험하니까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면 안정감 있게 목욕할 수 있어요. 요즘은 드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흡착식 손잡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설치도 쉽고 위치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샤워기 근처나 변기 옆에 달아두면 서거나 앉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조그만 손잡이지만 실제로 많은 낙상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 장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 하나로 바뀌는 욕실의 안전함,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목욕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갑자기 온몸을 물속에 푹 담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급변하면서 몸이 놀라게 되고 자칫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피부에 닿는 뜨거운 물의 자극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몸을 긴장하게 하거든요. 이때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을 주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편안하게 몸을 풀어줘야 할 시간이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목욕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목욕할 땐 반신욕처럼 천천히 적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엔 발부터 따뜻한 물에 담그고 다음엔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물 온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혈압과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부터 온몸을 푹 담그는 것보다 반신욕을 통해 천천히 시작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가슴 위까지 물이 차오르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체는 물 밖으로 내놓고 하체 중심으로 따뜻하게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부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허리까지만 담그더라도 목욕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 물을 손으로 퍼서 어깨에 살짝 끼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몸에 자극을 덜 주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반신욕은 특히 어르신들께 더 잘 맞는 목욕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그게 진짜 건강한 목욕이 되는 길입니다. 목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기 전 욕실 온도를 적당히 맞춰주세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욕실 환경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발부터 물을 적셔주는 겁니다. 천천히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물을 끼얹어 주세요. 이때 손등이나 팔 안쪽에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괜찮다면 그 다음 반신욕처럼 앉아서 허리까지만 담가 보세요. 물속에서 몸이 충분히 적응됐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슴 위까지 천천히 담그는 게 좋습니다. 단, 심장이 약하거나 호흡이 불편한 분들은 상체까지 담그는 건 피해주세요. 중간중간 물에서 나와 쉬어주는 것도 좋고,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목욕은 편안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몸이 놀라게 되니까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습관만 바꿔도 목욕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바디워시는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피부의 보호막까지 함께 씻어내버리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향이 강하고 거품이 풍성한 제품일수록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피부는 젊은 피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짧게 하는 목욕이라도 세정제 하나만 바꿔도 피부 상태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가려움이 자주 있는 분들은 먼저 사용하는 제품부터 점검해 보세요.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이야말로 노화된 피부에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바디워시 하나가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세정제는 무조건 강할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피부도 쉬어야 하니까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으로 유지되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약산성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약산성 바디워시는 이 보호막을 지켜주기 때문에 세정 후에도 피부가 덜 건조하고 덜 자극적입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사용 후 당김 현상이나 가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약산성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사용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남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또 약산성 바디워시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샤워 후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있다면 제품의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요즘은 노인 피부에 맞춘 약산성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씻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게 건강한 피부의 시작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한 제품을 고를 때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알로에, 캐모마일, 오트밀 같은 성분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고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가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잘 맞아요. 무향료, 무색소 제품도 자극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제품 겉면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모르는 성분이 너무 많거나 이름이 복잡한 화학 성분이 많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피부에 닿는 만큼 되도록 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가 들어간 제품이 안전합니다. 샤워 후 따끔거리거나 피부가 당긴다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부는 매일 관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먹는 것만큼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몸이 촉촉해져 있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특히 따뜻한 물로 목욕했을 때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수분 손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럴 때 보습제를 안 바르면 피부는 금방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전문가들은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보습 효과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3분 안에 바르면 피부 속에 남은 수분을 그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보습은 단순히 건조함만 막는 게 아니에요.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 하나로도 피부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목욕이 끝나면 바로 수건으로 톡톡 닦은 뒤 보습제를 챙겨주세요. 그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보습제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보습 효과가 오래가는 제품을 골라야 해요. 가장 좋은 성분 중 하나는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히알루론산도 자주 보이는 성분인데 이건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판테놀, 알로에베라, 시어버터 같은 성분도 피부 진정과 보습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시어버터는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에 탁월하죠. 제품을 고를 땐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이 진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연에 가까운 성분 위주로 피부에 부담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매일 쓰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70대 피부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좋은 성분이 든 보습제는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보습제는 로션, 크림, 오일 다양하죠. 어떤 게 가장 좋을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로션은 가볍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피부가 덜 건조하거나 여름철에 적합해요. 하지만 건조함이 심하다면 수분이 날아가기 쉬워서 보습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크림은 로션보다 더 진하고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가을이나 겨울처럼 건조한 날씨엔 크림이 더 효과적이에요. 피부가 유난히 당기거나 각질이 심하다면 보습 오일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일은 피부에 막을 만들어줘서 수분 증발을 막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 뒤 마무리용으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아주 민감한 분이라면
천연 오일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씩 시도해보며 가장 편안하고 잘 맞는 보습 루틴을 찾는 게 70대 이후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조심해야 할 목욕 습관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물, 식사 직후 목욕, 빈속 목욕, 환기 없는 욕실, 너무 긴 목욕 시간, 목욕 후 바로 외출, 욕실 안전, 갑작스러운 입수, 자극적인 세정제, 그리고 보습 소홀까지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습관들만 조금씩 바꾸면 목욕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목욕은 몸을 씻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10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 (70대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거뜬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버거워지죠. 눈도 침침하고 자꾸 말이 헛나오고 걷다가 무릎이 욱신거릴 때,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기기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몸속 장기들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에 안심하시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70대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지는 몸속 장기 5가지와 그걸 막기 위한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나면 내 몸이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70대부터는 뇌세포의 수가 줄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빠르게 기억하거나 정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거나 말하다가 문장이 끊기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지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더 잦아지고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치매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생긴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관리만 잘하면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간단한 메모 습관이나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도 모르게 잊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운동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뇌 운동은 잘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지만 뇌도 근육처럼 자극을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기억력을 쓰는 활동을 하면
뇌는 점점 더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짧은 시나 문장을 외워본다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식사했던 메뉴를 기억해내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가벼운 퍼즐 맞추기나 낱말 퀴즈도 추천드려요. 이런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자극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뇌를 쓰는 기회를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계산을 손으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해보는 것도 뇌 운동입니다. 반복되는 생활보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이 있는 하루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운동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듯 뇌도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치매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식단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필요로 해요.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은 뇌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부족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쉬워요. 하루에 8잔 정도를 나눠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식을 자주 하면 뇌가 쉴 틈이 없어져요.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산책, 햇볕 쬐는 시간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 이 2가지만 잘 챙겨도 뇌는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시력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거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죠. 사람 얼굴도 멀리서 보면 흐리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선 더 답답해져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눈 속의 수정체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눈물의 양도 줄어들면서 건조해지고 이물감도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이 시기에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렌즈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이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이 2가지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금씩 시야가 좁아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눈의 변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조명입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 눈에 부담이 더 크게 갑니다. 불빛이 깜빡거리거나 반사되는 조명도 눈의 피로를 유발하죠. 따뜻한 색 조명과 밝기가 일정한 조명이 눈에 가장 편합니다. 다음은 거리입니다. 신문이나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에 두고 보면 눈의 초점이 계속 긴장 상태가 돼요. 팔을 쭉 뻗었을 때 편안한 거리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중요해요. 건조한 공기는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눈물이 마르면서 자극이 생깁니다. 겨울철엔 가습기를 틀어주고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도 눈을 마르게 하니 가능하면 피하거나 방향을 조절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의 피로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눈 건강하면 보통 루테인을 떠올리시죠? 루테인도 물론 좋지만 사실 눈에 더 필요한 건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비타민 어는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C와 E는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연은 눈의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굴, 해산물, 견과류 등에 들어있어요. 이처럼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루테인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사를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뻑뻑하다면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도 추천드립니다. 또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물도 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드시더라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눈은 매일 쓰는 만큼 매일 챙겨야 하는 기관입니다. 잘 보고 오래 보기 위해 오늘부터 영양소부터 바꿔보세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조금 무리했나 싶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에서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관절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욱신거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를 숙일 때 찌릿한 통증이 온다면 이미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쉬었던 관절이 굳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또한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통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몸무게가 늘어난 후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과 허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관절은 사용한 만큼 닳고 관리한 만큼 버팁니다. 아프기 시작한 후엔 되돌리기 어려우니 초기에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무조건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평소 자세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과 염증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가 좋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다리를 꼬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해요. 걸을 때는 발을 바르게 내디디고 고개는 들고 어깨는 펴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청소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땐 허리보다 무릎을 굽히는 게 안전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디디는 습관을 들이세요. 허리를 숙일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무릎을 같이 구부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자세 하나만 바꿔도 관절은 훨씬 덜 아프고 오랫동안 튼튼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멸치, 시금치, 우유, 달걀 등을 꾸준히 드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해요. 튀김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도 몸속 수분을 빼앗아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체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이 1kg 늘 때마다 약 4kg의 압력을 더 받는다고 해요.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피해야 할 음식은 조금씩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아플 때 챙기기보다 안 아플 때부터 지켜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자주 하시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인데 이제는 한번 움직이면 바로 지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만은 아닙니다. 심장이 예전처럼 힘차게 피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 부담이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병원에서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숨이 찬 느낌은 심장뿐 아니라 폐,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가 덜 공급되고 그만큼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지금 숨이 차다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꼭 들어주세요. 심장 질환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심장이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협심증과 심부전입니다.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한 번씩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이 쉽게 오고 손발이 차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숨이 가쁘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거나 가끔씩 가슴이 뛰는 느낌이 불규칙하다면 부정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은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정기적인 체크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격하지 않게 매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튼튼해질 수 있어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리가 된다면 15분씩 2번 나눠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만 걸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보세요. 편안한 운동화와 가벼운 복장을 갖추면 걷는 게 훨씬 쉬워지고 재미도 생깁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걷기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오래 간다면 신장 건강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신장은 이상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고 처음엔 그저 피곤하다, 몸이 좀 붓는다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진해지기도 하고 자고 일어난 뒤 얼굴이나 발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가렵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 피로와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음식 맛은 역시 짭짤해야 먹은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짠맛이 계속되면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짜게 먹으면 몸속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은 이걸 배출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나빠져도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금에 더 민감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반찬은 되도록 간을 약하게 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장아찌, 젓갈류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엔 싱겁게 먹는 게 입에 안 맞지만 일주일만 참아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내거나 향신 채소를 활용하면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신장은 말을 안 할 뿐 음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그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 그리고 저녁에도 한두 컵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자주 적당히 나눠 마시는 게 신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단 저녁 늦게 과도하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저녁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소변색이 연하고 맑다면 수분 섭취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물 한 잔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물을 챙겨 마시는 것,
이제는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평소에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도 점점 탄력을 잃고 호흡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산소를 들이마시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는 겁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지게 돼요. 기침을 자주 하거나 숨을 깊게 쉬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다면 폐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도 숨이 차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심장과 함께 폐 건강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예전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폐는 다른 장기보다 더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숨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이제는 폐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폐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공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공기 속의 먼지, 연기, 화학물질이 우리 폐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내 공기가 탁하거나 요리할 때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연기가 폐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아서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또 방향제, 탈취제 같은 스프레이 제품들도 자주 사용하면 폐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곰팡이가 많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그것도 폐를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수치를 꼭 확인하고 공기질이 나쁜 날은 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해서 미세한 먼지나 유해 물질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집에서는 하루 2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는 항상 외부와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를 먼저 바꿔야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는 공기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폐를 강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하루 10분의 호흡 운동입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주세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끼며 숨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입을 살짝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들기 전 편안한 시간에 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도 숨 쉬는 게 편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누운 상태에서 하는 복식 호흡은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숨이 편안해야 일상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자주 들면 이건 위장이 예전처럼 소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고 오래 위에 머물면서
불편함을 주는 거죠. 더 심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 불편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초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또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도 떨어져서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들면 일단 식사 속도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위장은 하루 3번,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장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위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어요. 위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선 식사 순서와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하고 과식이나 야식은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식사할 땐 먼저 따뜻한 국물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나 단백질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음식은 입에서 충분히 씹어야 위에서 덜 힘들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침도 많이 나오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같은 부드러운 채소가 있고 생강, 마, 꿀도 위장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탄산음료, 튀김류는 위장을 자극하므로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음식도 위벽을 놀라게 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후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위장엔 더 편안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 어떻게 먹느냐가 위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위장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아침엔 공복 상태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미음, 죽, 삶은 달걀, 바나나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 위가 천천히 깨어나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면 위산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라도 꼭 챙겨 드세요. 반면 저녁이나 야식을 자주 먹으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특히 자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입에서 신맛이 나는 느낌이 들면 밤 시간 위장이 과로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해요. 밤에 출출할 땐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처럼 위를 자극하지 않는 간단한 것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엔 바로 눕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몸을 살짝 세운 상태로 휴식하는 것도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는 하루 종일 일하지만 쉬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위가 편안해지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피부 속 수분과 기름 성분이 줄어들면서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도 금방 가렵고 긁다 보면 피부가 쉽게 벗겨지거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나 팔 같은 부위는 각질이 생기고 하얗게 들뜨는 일이 자주 생기죠. 피부가 얇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쉽게 들고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아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쉬워요. 예전엔 괜찮았던 비누나 바디워시가 갑자기 따갑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점점 약해지면서 예전엔 괜찮았던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도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죠. 시린 증상이 생겼다는 건 치아 겉면인 범랑질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쪽 신경까지 자극돼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결국엔 씹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잇몸이 약해져서 뿌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엔 음식물을 씹기도 어렵고 말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한두 개 흔들리는 걸 그냥 넘기다 보면 연쇄적으로 주변 치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한번 약해지면 다시 강하게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잇몸 검진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1년에 2번은 꼭 치과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린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 시작할 때입니다. 치아는 하루 3번 쓰는 도구이자 건강한 식사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잘하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잇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잇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칫솔질 외에도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끝이나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로 잇몸을 천천히 문지르듯이 자극해 보세요. 하루 한 번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이 단단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혀닦기와 입안 전체를 부드럽게 헹구는 습관도 중요해요. 입속 세균을 줄이면 염증과 입냄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글 제품을 사용할 땐 알코올 성분이 없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고 작은 원을 그리며 닦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양치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물로 먼저 헹구는 습관도 좋습니다. 잇몸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채소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처럼 아삭한 채소는 씹는 힘을 기르고 침 분비를 도와줍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멸치, 두부, 우유, 뼈째 먹는 생선 등이 치아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잇몸 조직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귤, 키위, 브로콜리 같은 음식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끈적하고 달달한 음식은 치아 사이에 잘 끼고 충치를 유발하기 쉬워요. 사탕, 캐러멜 말린 과일은 드신 뒤엔 꼭 물로 헹구거나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탄산음료나 시큼한 주스는 치아 겉면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질도 음식이 계속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은 입속 건강뿐 아니라 온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씹는 즐거움, 건강한 한 끼. 그 출발은 결국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 가장 의심해 봐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일시적인 피로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면 피로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변화도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엔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평소에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방심하기 쉬운 거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간 건강부터 살펴볼 때입니다. 간 건강하면 대부분 술을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과도한 음주는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물 또한 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통제, 항생제, 영양제까지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들 중 일부는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간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간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한약 등도 체질에 따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계속 복용하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지방간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간 기능을 함께 체크하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약 복용은 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은 조용히 상처받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튀김류, 가공육, 과도한 당분 섭취는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줄이셔야 해요. 대신 간을 살리는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간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한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도 자주 마셔서 간이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활 습관도 간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야식, 스트레스는 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하루 한 번 가볍게 땀을 흘리는 운동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70대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는 몸속 장기 5가지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뇌, 눈, 관절, 심장, 신장, 그리고 폐, 위장, 피부, 치아, 간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있는 장기는 없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고 조금씩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 습관과 관리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피곤해졌다면, 조금 더 숨이 찬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점검하고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